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멘테 이진현입니다. 제가 좀 제목이 자극스럽죠. 파괴적 혁신인데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뒷부분에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어떤 파괴적 혁신이 됐는지는 제가 사례 중심으로 4개 정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민간 기업, 공공 뭐 다 있습니다. 금융도 있고. 그래서 그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용어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은 뭐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오늘 주제는 이제 네이티브잖아요, 그죠? 네이티브는 또 뭐고, 갑자기 또 파스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간에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라고 이제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이제 세션을 발표했던 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파스를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8년째입니다. 8년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아스 대비 성장이 더딥니다. 파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불편해 하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한 백엔드 구조, 뭐 AI,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백엔드 구조, 이 백엔드 구조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고 있어요.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도대체 왜 가는지, 앞서 이제 나무 세션에서는 가면 좋다 이걸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어떠한 파괴적 혁신을 제공했고 실제적으로 도입한 어떤 기업들, 금융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어떤 혁신을 받는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계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뭘로 정의를 하냐면, 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우리가 그동안 구매를 해왔잖아요, 그죠? 이 구매를 해오는 방식을 자동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것, 이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IaaS 위주예요.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은 자원을 내가 자동으로 할당받는 이 IaaS 위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자원이 하드웨어 자원만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죠. 소프트웨어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우리가 자동으로 할당받는 개념으로 가져가는데, 중요한 것은 앱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클라우드 친화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친화적인 거죠? 자, 클라우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그죠? 자, 옛날에는 우리가 개발자들이 앱을 하나 개발을 하게 되면 어느 플랫폼에 탑재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에 최적화된 앱을 개발하는데, 지금은 개발자들이 어떠냐면 이게 도대체 개발된 게 어디에 탑재될지 몰라요. 플랫폼이 자꾸 바뀌거든요. 온프라미스를 하라 그랬다가 뭐 다음날 됐더니만 갑자기 뭐 저기 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그랬다가 퍼블릭 클라우드 기껏 갔더니 1년도 안 돼서 비용 많이 나오니까 다시 온프라미스로 다시 오자. 자, 이럴 때 개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앱을 수시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못 해먹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플랫폼은 자주 바뀌네, OS도 자주 바뀌네, 패치,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네.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는 일에 매달릴 게 아니고, 아예 하나 개발되면 플랫폼이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앱이 구동 가능한 아키텍처로 우리가 앱을 설계하자. 더 이상 이제 추가 개발하지 말자. 새로운 개발을 했으면 했지 기존 앱을 추가 개발하지 말자.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앱에, 애플리케이션에 중점되어 있는 그런 사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파스는 뭐야? 이렇게 궁금하시죠, 그죠?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체, 구현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구현체가 바로 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aaS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상화 기술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플랫폼이 바로 파스다. 이렇게 어떤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스가 그럼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네. 애플리케이션까지도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든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실현할 수 있는 구현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걸 왜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을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던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개발자 생산성을 높이겠다,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호환성을 가져가겠다,
MSA에 적합한 그릇이다.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종속성에 대해서 내가 해방을 하고 싶다. 허구한 날 플랫폼 바뀔 때마다 개발하기 싫어. 자, 이런 이유로 파스를 도입을 했는데 여전히 이 좋은 것을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간 이쪽을 하면서 왜 주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질감이 있더라, 기존 레가시에 익숙하더라, 그 다음에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인식이 부족한 거죠. 왜 도입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이유가 왜 도입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또 도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없네.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한 인력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사람 뽑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자,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죠.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거 못 쓰겠네. 자,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나씩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레가시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제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물리에서 가상으로 갔을 때는 크게 이질감이 없었어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뭐 물리 머신에서 작업하나 가상 머신에서 작업하나 작업 내용이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컨테이너로 오게 되니까 완전히 내용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VM은 VM 자체로 존재를 합니다, 그죠? VM 자체로 존재를 하는데 컨테이너는 어때요? 애플리케이션이 없으면 컨테이너를 못 만듭니다. 즉 VM은 빈 껍데기 VM으로 존재가 가능하지만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 없으면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도 생각하겠죠. 그러면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인가 VM과 같은 인프라인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거 누가 관리해야 돼? 이거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를 애플리케이션을 인프라의 형태로 단순화시킨 게 바로 컨테이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컨테이너가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이제 불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지만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혁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인식 부족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공공기관들 만나보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작년, 올해 뭐 여러 차례 강연을 해왔었습니다. 대부분은 몰라요. 왜 도입해야 돼? 행안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왜 공표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인식 부족, 그다음에 이게 어떤 혁신을 줄 수 있는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인식 부족한 상태에서 솔루션을만 자꾸 이제 들이미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인력이 정말 부족합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여기 이 파스에 관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한 모든 국내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다 와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람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 그래서 수요는 정말 많아졌어요. 수요는 많아졌는데 이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너무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보 운전자의 사고 트라우마가 이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도 모르고 딜리버리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니까 어때요? 초보 운전자들의 어떤 교통사고 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대부분 오픈소스입니다, 그죠? 대부분 오픈소스로 스택을 올리다 보니까 뭐 고객 입장에서는 야, 오픈소스 가져와서 이렇게 스택 올리면 제품처럼 이렇게 되지 않겠어? 오늘 이제 우리가 주최한 분들이 다 민간 어떻게 보면 업자거든요. 야, 민간 업자의 솔루션을 왜 돈 주고 사야 돼? 그냥 우리가 인하우스로 여기 비슷하게 스택 올리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못 쓰겠네, 앞으로 하지 말자, 고생스럽다, 컨테이너는 VM하고 다르니까 너무 힘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결과가 요게 좀 잘 안 넘어가네요. 자, RFP는 옵티머스 프라임을 RFP로 내놨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뭐가 짠 나타나냐면 딜리버리는 저게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조를 부어서 내가 옵티머스 프라임을 만들겠다 했었는데 결과는 이제 5만 원짜리 장난감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거봐, 왜 갔어? 물리머신이 짱이야, VM이 짱이야. 왜 굳이 고생스럽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해? 하지 마, 앞으로. 라고 이제 회방꾼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불길은 못 막습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뭐 초연결 AI 빅데이터가 중심이 되어 가고 있죠. 자, 이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은 클라우드 네이티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ABC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ABC입니다. A, AI, B, 빅데이터.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맨 처음에 구축을 해왔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사람이 분석을 하려니까 더 이상 사람이 분석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 클라우드. 자, 요렇게 주축을 이루겠는데 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위에 구축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40초짜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a typical Kubernetes setup, you have what are known as master nodes and worker nodes. When you create a Kubernetes cluster, it comprises several nodes. The most crucial among them is the master node. Think of the master node as the management element that oversees everything. Just like I mentioned about virtualization tools that manage the entire system, the master node serves a similar purpose for managing the container workloads. Then there are worker nodes, which actually run the user's applications inside what are called pods, a collection of containers. These pods package up the containers to run the applications. The operation of these pods on the worker nodes is what we refer to as the worker node being. 자, 저랑 똑같은 분이죠, 그죠? 예, 접니다. 이거 제가 영어 잘한다고 여러분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 대충 보면 쿠버네티스 아키텍처가 이런 거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인도 발음으로 아주 굉장히 유창스럽게 이제 저랑 제가 마치 영어를 하는 것처럼 영어를 하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모 방송에 나와서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AI가 제 목소리를 학습을 해요. 그리고 스크립트 없이 즉시 영어로 변화를 한 겁니다. 마치 제가 영어를 하는 것처럼. AI가 뭐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이렇게 저희 해보니까 앞으로 해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30분짜리 풀 버전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필요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목소리하고 톤, 저의 목소리 빠르게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AI가. 자, 그러면 이러한 AI들이 여러분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AI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위에 돌아가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게끔 뭐 VM에 올릴 수도 있고 물리머신이 있는데 굳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테이너에 올리느냐, 파스 플랫폼에 올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번에는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두 가지 이유를 찝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참여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AI 프로젝트를 할 때 세 종류의 관계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떤 개발을 함에 있어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플랫폼 엔지니어가 존재하고요. 이를 사용하는 현업에 있는 컨슈머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떻습니까? 유저들한테는 가치 전달을 해야 됩니다. AI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측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하기 때문에 그 예측에 대한 가치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들은 끊임없이 플랫폼 엔지니어한테 뭔가 요구를 합니다. 자원을 달라고,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그것도 수시로. 얼마나 수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을 짜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10개를 진행하면 하나 성공합니다. 9개는 다 벌어야 돼요. 자, 이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요구사항을 플랫폼 엔지니어한테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너무 많이 던지니까 이게 좀 워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플랫폼 엔지니어는 사용자들과의 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된 서비스, 퍼포먼스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유저는 플랫폼 엔지니어로부터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해 달라고. 자, 이러다 보니까 특히 연구개발과 운영자들 간에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새로운 거 계속 만들래.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야, 표준화하는 거 좀 써라. 표준화된 거, 엉뚱한 거 자꾸 쓰지 말고. 자, 여기에 타협점으로 해서 나온 게 뭐냐면 데브옵스와 ML옵스예요. 자,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표준화된 거를 제공해 주려니까 어때요?
표준으로 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어떤 배포 방식을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뭐 데이터베이스가 됐던 미들웨어가 됐던 보안 솔루션이 됐던 뭐가 됐든, 자, 이 소프트웨어 자체를 표준으로 인프라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지금 현존하는 유일한 기술은 컨테이너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로 우리는 제공해 주겠다는 거고, 네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걸 내가 일일이 수작업으로 못 해주니까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형태를 제공해 줄게. 그게 바로 이제 파스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협점에 의해서 나온 MLOPS와 그다음에 데브옵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가 유일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빅데이터와 AI 개발에 필요한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의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인프라를 유일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제공하는 가치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이제 나무 기술에서도 우리 장현 사모님께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걸 하나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가장 많은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머신러닝, 딥러닝, 그다음에 빅데이터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부 구조를 다 뜯어보잖아요. 전부 다 쿠버네티스 환경. 쿠버네티스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 엔진이잖아요, 그죠? 컨테이너를 매니지먼트하는. 그래서 다 쿠버네티스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챗GPT 자주 사용하시죠? 오픈 AI에서 개발한 그 밑에 하부 구조가 전부 다 파스 형태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관된 어떤 이미지를 다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됐든 애플리케이션이 뭐가 됐든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일관된 어떤 이미지 형상을 즉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가 또 좋은 게 자원 관리를 다 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자동화된 방식으로 장애에 대한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저희 고객 중에서도 2달에 한 번 분석 작업을 돌리는 고객이 있습니다. 280코어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온프라미스에는 이게 없어요. 자원이.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이브리드 구조로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컨테이너를 확장을 합니다. 컨테이너가 좋은 점이 인프라가 달라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모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성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해서 뭐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다 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한 파괴적 혁신과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 혁신을요, 제가 한 장의 장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한 장으로 정리할까 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특징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개방성. 개방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 종속 안 될래 나는. 너 그 인프라가 네가 얼마나 바뀌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종속 안 될 거야. 난 독립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개방성 구조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표준화. 이제 컨테이너로 모든 앱을 표준화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배포하고 확장이 필요할 때 빠르게 확장하고 장애 났을 때 빨리 처리하는 이런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첩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동화입니다. 장애 처리하는 거 자동화, 배포하는 거 자동화, 그다음에 확장하는 것들 모든 행위들을 다 자동화.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용 절감. 두 번째는 생산성에 대한 향상이에요. 그래서 배포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거의 한 300% 정도 늘어나고요. 특히 반복 작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발자들이 이 반복 작업을 다 자동화함으로써 한 100배 이상의 어떤 반복 작업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 중심으로 이런 어떤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4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D 운송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경기 버스, 대원 버스 이렇게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운송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존에 유닉스를 쓰다가 원래는 이제 U2L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자, U2L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플리케이션을 다 새로 재개발을 해야 되죠. 차세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차세대를. 근데 차세대할 비용이 요즘 이제 운송회사가 어렵거든요. 차세대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렇게 해서 마침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더라고요.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자, 그러면 새로운 리눅스 머신이 들어왔고 성능은 일단 10배 이상 좋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기존 앱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기존 앱을 자바기 때문에 수정 안 해도 리눅스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문제는 과거의 JDK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주 옛날에 10년 전에 JDK를. 새로운 리눅스 OS는 과거 10년 전의 JDK를 탑재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컨테이너화를 한 겁니다. 그냥 컨테이너. 과거의 JDK를 컨테이너에 다 담아서 그 컨테이너를 새로운 OS에 올리니까 아무 문제 없이 도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ERP 업무나 배차 관련한 어떤 정보들을 뽑아내는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열대 시간 걸렸다. 그러면 이게 한두 시간 만에 모든 결과를 나타낼 수는 8배 성능 향상을 가져왔고요. 무엇보다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운영 비용이. 상용 와스를 오픈소스 와스로 다 바꿔버렸어요. 오픈소스 와스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아주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 그러한 인프라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보니까 기사들이 차량에 대한 배차 정보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수시로 클릭을 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와스가 많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지금은 어느 임계치가 되면 알아서 그냥 오토스케일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운영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이 고객은 운송 ERP입니다. 이게 운송 ERP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과 같이 패키징을 해서 그걸 또 다른 운송국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낸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오일뱅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현대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차세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현대화는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차세대가 있고 현대화가 있는데 요즘 현대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차세대를 여러분들 그동안 왜 해오셨죠? 10년에 한 번씩 차세대 하시잖아요. 주기가 짧아져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는데, 차세대를 왜 하느냐고 제가 고객분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에 1명은 다른 대답을 해야 되는데 100에 100명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OS가 더 이상 패치가 안 나오니까 보안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세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새로운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차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새로운 OS가 들어옵니다. 그럼 기존 앱을 올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올리죠. 못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새로 개발해야 되겠네. 그래서 1년, 2년 차세대 프로젝트를 띄워서 새로 개발을 합니다. 그죠? 산출물을 내놨어요. 현업들 의견을 듣습니다. 현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대부분 합니다. 성능은 좋아졌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안 바뀌었네? 소프트웨어가 이게 재개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세대를 해서 몇백억, 몇천억을 쏟아부었는데 현업들한테 들은 얘기는 성능만 빨라졌다는 거 얘기 말고는 피드백 듣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이 똑똑해졌어요. 이런 차세대를 왜 하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새로운 노화된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왔고 새로운 OS가 들어왔는데 기존 앱을 그대로 올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합니다. 간단합니다. 컨테이너화 시켜버리면 돼요. 컨테이너화 시켜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환경 변수들 컨테이너에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새로운 OS 올려도 상호 비종속적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돌아갑니다. 오일뱅크가 그렇게 현대화를 진행했었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비용을 많이 줄였냐? 프로젝트 비용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간, 여러분들 차세대하면 1년 걸리잖아요, 그죠? 여기 8개 업무 컨테이너로 전환하고 새로운 그 장비에 올리는데 1개월 하고 2주, 1.5개월이네요, 그죠? 1.5개월 몇 명 투입했나? 3명 투입해서 다 끝냈습니다. 다 끝냈고 여기는 또 지금 AWS로 거의 이관을 하고 있어요. AWS 이관하는데 여기서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이 아주 극강으로 발휘가 됩니다. 기존에 VM이나 물리머신에서 운영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은 AWS로 가면서 앱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었어요. 왜냐? 결정을 하셨거든요, 고객분께서. OS를 AWS에서 제공해주는 아마존 리눅스를 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앱을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화된 것들은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 여전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컨테이너된 거는 지금 2주 만에 마이그레이션 다 끝나고 현재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제공해주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소방공제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차세대를 해야 되나 현대화를 해야 되나 고민한 끝에 기존 VM에서 돌고 있는 워크로드들, 업무들을 죄다 컨테이너로 하고 현대화로 진행했던 겁니다.
여기도 거의 2달 만에 다 끝냈고요. 여기는 이제 고객분이 뭐 어떻게 좋아졌냐, 저희가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까 고객분 혼자 다 하십니다. 개발 기획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고, 그 업무 로드가 4분의 1로 줄더라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컨테이너가 앱의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DB가 뭐가 되든 미들웨어가 뭐가 되든 똑같은 방식으로 다 설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필요한 리소스가 필요 없고 외부 인력 필요 없고 본인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더라. 그러면 CI/CD로 인해서 모든 빌드 배포를 다 자동화를 해버리니까 뭐 알아서 개발자는 기세 올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이 소스를 가져와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거는 알아서 다 해주더라.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이. 그래서 인력이 4분의 1로 준 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4분의 1로 줄었다라는 어떤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고 여기는 이제 저희 그 파스 분과위원회에 있는 그 회원사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CMP도 있고 오픈스택도 있고 그 솔루션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 1차는 오픈스택 기반으로 어떤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계열사한테 어떤 할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VM으로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리소스를 할당해 주는 데 있어서 민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VM 같은 경우는 VM 껍데기만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껍데기만 제공해 위에 애플리케이션 없으니까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베이스, 보안 업체, 그다음에 툴 업체, 미들웨어 업체 다 불러다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개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어떤 자원을 할당함에 있어서 3주 정도 걸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자동으로 다 필요한 것들을 배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 환경으로 배포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고도화 사업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한 파스 솔루션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파스 솔루션을 기존의 오픈스택과 연계를 해서 클러스터 자체, 개발 환경 자체를 자동으로 프로비전하는 환경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자, 지금은 그러면 개발 환경 꾸리는데 얼마 걸리느냐? 과거에 3주가 걸렸으면 지금 1주면 끝납니다. 3분의 1로 기간이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민첩한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그런 혁신적인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세션을 마치고요. 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또 부스도 있고 하니까 오시면 뭐 오늘 주제 말고 뭐 다른 주제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